우리 며느리 내가 손수 고른 최고급 재료로 만든 거야. 아무한테나 못 해주는 거니까 알아?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시어머니 김영자 씨, 중견식품기업 단체급식 조리팀장, 항상 빳빳하게 다려진 하얀 조리복에 머리망까지 단정히 쓰고 나타나시는 그분은 제가 꿈꾸던 시어머니의 완성형이었습니다. 전문가답게 손질된 반찬들, 절묘한 간. 시판 제품에선 절대 나오지 않는 손맛. 저는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 결혼이 얼마나 축복받은 것인지 실감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그 반찬을 볼 때마다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제 남편 박성진이었습니다. 결혼 첫날 밤부터 그는 어머니의 반찬에 젓가락을 대지 않았습니다. 속이 안 좋다고, 입맛이 없다고. 저는 그게 단순한 편식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 눈빛이 단순한 거부감이 아니라 짐승이 포식자를 감지했을 때의 본능적 공포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단순히 반찬만 가져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이야기도 함께 포장해 오셨습니다. 이 표고버섯? 우리 회사가 지리산 친환경 농가랑 직계약한 거야. 일반 마트엔 절대 안 풀리는 거라고. 이 갈비찜 소고기는 일 한우 안심이야. 내가 조리팀장이니까. 식자재 검수를 내가 직접 하거든. 덕분에 너한테도 이런 게 들어오는 거지. 저는 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감탄했습니다. 사생활도 없이 고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며느리를 위해 고급 식재료를 챙기는 시어머니. 저는 그분이 너무 감사해서 더 열심히 먹었습니다. 어머니, 이 장조림 진짜 입에서 녹아요. 비법이 뭐예요? 그때마다 어머니는 특유의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꼬리만 살짝 올라가고 눈은 웃지 않는, 지금 생각하면 조소에 가까운 그 미소를. 남편은 그럴 때마다 자리를 피했습니다. 저는 무심했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제 위장은 이상하리만치 자주 탈이 났고 이유 모를 피로감이 쌓였습니다. 저는 과로 탓으로 돌렸습니다. 설마 음식 때문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한 채. 그러나 그 이후 모든 것은 시어머니의 사소한 실수 하나로 시작됐습니다. 스마트폰을 저희 집에 두고 가신 겁니다. 저는 아무 의심 없이 회사로 전달하러 갔습니다. 조리팀장이시니까 바쁘실 텐데 내가 직접 가면 얼마나 기쁘실까. 설레는 마음으로 로비에서 경비원에게 물었습니다. 죄송한데요, 조리팀 김영자 팀장님 좀 뵐 수 있을까요? 경비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팀장님이요? 저희 조리팀 팀장은 박 부장님인데 혹시 어떤 분 찾으세요? 저는 이름을 다시 댔습니다. 경비원이 내선 전화를 돌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영자 씨면 조리보조 쪽 계신 분이에요. 식당 뒤편 잔반 처리 구역 담당이시라서요. 잔반 처리 구역? 그 단어가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움직이는 걸 제가 의식하지 못한 채 저는 어느새 식당 뒤편 좁은 통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하수구 냄새, 음식 썩는 냄새, 그리고 익숙한 냄새. 저는 그 냄새를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어머니가 건네주시던 반찬 가방에서 나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제발 아니기를. 저는 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내가 잘못 짚은 거기를. 하지만 모퉁이를 돌았을 때 저는 굳어버렸습니다. 거대한 스테인리스 잔반 수거통 앞에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조리복이 아닌 허름한 앞치마 차림으로, 능숙한 손놀림으로 잔반통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해온 일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아이고, 이 고기 봐봐. 젓가락질 2번도 안 했네. 아까워. 그 손이 비닐봉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군가 먹다 남긴 갈비찜, 반쯤 뒤집힌 나물,
누군가의 입술이 닿은 음식들이 차곡차곡 담겼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가 기겁하며 팔을 잡았습니다. 김씨, 또야? 위생검사 걸리면 우리 다 잘린다고. 그러자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그 묘한 미소로 걱정 마, 집에 가서 팔팔 끓이고 고추장 넣어 다시 볶으면 우리 며느리가 어머니 손맛 최고예요 하면서 싹 다 먹어. 그 멍청한 년이 1년 동안 한 번도 눈치를 못 채더라고. 비싼 고기 살 필요가 없어. 저는 그 자리에서 토했습니다. 건물 외벽에 손을 짚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1년이었습니다. 저는 1년 동안 타인의 침과 이물질이 섞인 음식을 어머니의 정성이라 믿으며 감사히 먹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가 무언가 알아버렸다는 걸 직감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식탁에 앉아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으려 이를 악물면서 언제부터 알았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무너졌습니다. 어릴 때부터야. 엄마는 그게 병이야. 절약이 아니라 일종의 강박이야. 어렸을 때 많이 가난했거든. 그게 습관이 돼서 내가 몇 번을 말려도 소용없었어. 결혼 전에 말하면 자기가 파혼할까봐, 결혼 후엔 상처받을까봐 나는 그냥 내가 안 먹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맛있다고 먹으니까 차마 말 못했어. 1년 동안 아내가 쓰레기를 먹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기만보다 더 깊이 저를 찌른 것은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사람이 2번 배신당할 때 2번째가 항상 더 아픕니다. 그것은 예측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밤 울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너무 깊으면 눈물도 나오지 않는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흘 후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소리는 여느 때보다 더 밝게. 어머니, 제 직장 동료들이 어머니 음식을 너무 먹어보고 싶대요. 이번 주말에 집들이 겸 파티를 할 건데 어머니 반찬으로 상 차리면 안 될까요? 어머니 솜씨 좀 자랑해요. 시어머니는 흔쾌히 응하셨습니다. 오히려 기세등등하게. 제가 동료라고 소개한 사람이 실은 시어머니 회사의 위생관리실장, 그리고 노무 담당 소장이라는 걸 모르시면서 저는 일주일 전부터 회사 내부 고발 창구에 상세한 제보를 넣어뒀습니다. 날짜, 장소, 목격한 내용, 그리고 제가 받은 반찬 속에서 발견한 식당 로고가 찍힌 냅킨 조각 사진까지. 시어머니의 동료가 만류하는 목소리를 녹음한 파일도 첨부했습니다. 제가 감정적으로 달려들었다면 어머니는 잡아댔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파티 당일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묵직한 가방 2개를 들고 나타나셨습니다. 우쭐한 표정으로 거실에 앉아있는 낯선 2사람을 보고도 며느리 직장 동료라는 말을 의심 없이 믿으셨죠. 제가 직접 가방을 열어 식탁에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이 먼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볶음 속에 박힌 식당용 냅킨 조각, 불고기 사이에서 나온 이쑤시개, 그리고 결정적으로 반찬 용기 안쪽에 희미하게 남은 회사 구내식당 스티커 라벨. 김영자 씨,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무너지는 걸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토록 당당하던 어깨가, 그 오만한 미소가 산산이 흩어지는 것을. 무릎을 꿇고 변명을 늘어놓으셨지만 이미 회사 측은 수개월간 의심해오던 식자재 절도건을 이날 현장과 연결시켜 형사고소까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잔반 반출에서 멈추지 않고 멀쩡한 식자재도 빼돌린 정황이
CCTV 분석에서 추가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문을 열어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부로 반찬은 괜찮습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해고와 동시에 절도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소당해 합의금과 벌금으로 평생 모은 돈을 잃었습니다. 남편과는 긴 상담 과정을 거쳐 별거 중입니다. 그의 침묵이 악의는 아니었다는 걸 머리로 납니다. 하지만 마음은 다른 속도로 회복됩니다. 요즘 저는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 직접 장을 봅니다. 국산 콩나물 한 봉지, 두부 한 모, 계란 6꼬짜리, 소박합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고르고 내 손으로 씻고 내 판단으로 끓인 음식입니다. 처음으로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을 때 저는 그제야 울었습니다. 억울해서도 분해서도 아니라 살 것 같아서